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흥천입니다. 한국과 세계의 역사를 세기별로 나눠서 살펴보는 타임라인 한국사. 오늘이 9번째 시간입니다. 9세기는 세계의 제국이었던 당나라가 몰락해가던 세기였습니다. 따라서 신라와 발해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그에 반해서 지난 세기에 탈라스강 전투에서 당나라군을 물리쳤던 이슬람 세계는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가 연상되는 그런 이슬람 세계의 전성기 속에 그 뒤안길에 있는 서유럽도 이제 지난 세기에 프랑크 제국이 출범하면서 서로마 제국의 부활을 목표로 하면서 매우 활발한 그리고 제 모습대로의 서유럽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매우 다양해진 세계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세기 이슬람은 여전히 번영했지만 당나라는 점점 더 쇠퇴했고 한반도 남북국 시대의 두 축인 신라와 발해 역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기 신라와 일본의 외교 관계는 다시 회복되며 두 나라 간 교역이 재개됐고 발해의 10대 왕으로 즉위한 선왕은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외교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해동성국이라는 별칭을 얻게 될 만큼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신라 해신 장보고는 청해진을 기반으로 해상무역을 이끌었으나 얼마 뒤 신라 내부의 권력 다툼과 왕위 계승 전쟁에 휘말리며 당대 최고의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동남아에서는 크메르족이 사일랜드라 왕조로부터 독립해 지금의 캄보디아의 앙코르 왕국을 세웠으며 이슬람 제국은 학문을 중시하는 지도자의 출현으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과학 등이 발전한 이슬람 학문의 황금기를 맞게 됐고 이란에서는 이야기집인 천편의 이야기가 천일야화라는 제목으로 아랍어로 번역되면서 이슬람권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편 서유럽의 프랑크 왕국은 내전을 거듭하다 843년 베르댕 조약을 계기로 왕국이 3등분되며 현대 서유럽의 영토와 유사한 모습을 갖췄고 분열 이후 왕권이 약해진 유럽은 귀족이나 제후들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력해지면서 장원제가 시작되고 정치 권력은 지방으로 분산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반세기 역사를 살펴보셨습니다. 9세기는 전반적으로 바다의 세계라고 해도 될 만큼 바다에서의 활약이 동서를 막론하고 두드려졌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이 9세기를 두 번으로 나눠서 지금까지 850년까지의 살펴봤던 한국과 세계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나라의 바다의 사나이, 바다의 왕자 장보고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보고라는 사람은 사실 한국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그런 인물인데요. 장보고라는 사람이 신라의 역사에 따라서 한국의 역사의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828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신라는 흥덕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 장보고라는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하면 중국 당나라에서 왔습니다. 중국 당나라에서 장군의 지위까지 올랐던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시 당나라는 신라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미국에 가서 장군으로 출세를 했다면은 굳이 한국에 돌아와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 장보고는 중국 당나라에서 출세한 자신의 지위를 다 버리고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다 버린 건 아니죠. 자신의 세력은 당나라에 남겨뒀습니다만은 그래도 신라에 와서 무언가를 해보고자 귀국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흥덕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장보고라는 사람이 흥덕왕을 만나는 것은 당시 신라의 분위기상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보고는 저 남쪽 지금 그 완도라고 하죠. 완도라고 하는 저 바닷가 섬 이곳에서 자라난 그 섬마을 소년이었었고 신분도 매우 미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라는 골품제 사회였어요. 진골이 아니면은 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귀족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고 적어도 육두품은 돼야 뭐 이 관료로 나가는데 그 육두품도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출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꾸 해외로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신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규제가 되고 아무리 능력이 출중을 해도 진골 귀족이 아니면은
출세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신라에서 장보고와 같이 한미한 집안 출신은 결코 출세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신라인처럼 장보고도 아마 젊은 시절에 당나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당나라, 지금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나라하고 마주보고 있는 제일 가까운 것이 산동성입니다. 지금 칭따오 맥주로 유명한 칭따오가 그곳에 있죠. 이 산동성 일대에서 장보고는 타고난 어떤 그 무인으로서의 기질을 발휘해서 무령군 소장이라고 하는 일정한 지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신라에서 할 수 없었던 출세를 좀 더 다양한 활동이 보장되어 있던 당나라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보게 된 어떤 끔찍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신라로부터 배들이 노예를 싣고 와서 팔아먹는데 그 노예들이 신라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 신라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잡혀왔느냐라고 물어보니 그 해적들이 그냥 신라 해안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여기 잡아다가 파는 거였습니다. 그 몰골을 본 장보고는 내가 신라로 돌아가서 할 일이 있구나. 신라로 돌아가서 이 해적들을 싹쓸이해서 더 이상 신라인들이 이런 고초를 당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돌아왔던 것이죠. 따라서 원래 장보고는 신라에선 한미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당나라에서 일정하게 성공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한미한 집안 출신도 흥덕왕은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흥덕왕을 만난 자리에서 장보고는 대담하게도 자기한테 군사를 내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한테 군사를 내어주면 자신이 바다에다가 진을 치고 신라 해안을 괴롭히는 해적들을 소탕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진골 귀족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흥덕왕은 흔쾌히 그의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아마 무언가 믿음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무려 1만 명의 군사를 장보고에게 주어서 저 남쪽 장보고의 고향 완도 쪽에다가 청해진이라는 군사기지를 만들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장보고에게 청해진 대사라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던 희한한 직책을 줍니다. 이 대사라는 직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희귀한데 오로지 장보고를 위한 직책이었기 때문에 더 장보고에게는 힘이 실렸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청해진의 유적지입니다. 이곳 완도에다가 청해진이라는 군사기지 겸 무역기지를 설치해 놓고 장보고는 맹렬한 활약에 들어갑니다. 그가 구상한 대로 이곳에서부터 군사를 일으킨 장보고는 신라 일대에서 활약하던 해적들을 완전히 일망타진합니다. 한마디로 바다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장보고가 활약하면서 이 해적들이 소탕되면서 평화를 찾은 것은 신라만이 아니라 중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장보고는 군사기지였던 이곳 청해진을 이제 평화로운 무역을 하는 무역기지로서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해진에서 장보고는 많은 일을 벌여나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그 유명한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이 당나라에다가 견당매물사라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 가서 아주 잦은 교역을 하게 합니다. 이때 신라로 많이 들어온 것이 비단이라든가 심지어는 청자, 백자 같은 자기류 이런 사치품에서부터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에 이르기까지 많은 물건이 신라에 들어오고 신라의 귀족들이 그것을 많이 사서 이 무역이 더 많이 흥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즐겨 마시는 차도 이때 중국에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오가는 배를 교관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관선은 중국의 산동반도를 오가면서 장보고의 근거지인 산동성 일대를 주름잡게 됩니다. 산동성을 중심으로 한 당시 중국 당나라에는 신라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을 신라방이라고 했고요. 그런 신라방에 있는 신라인들을 규찰하는 관원이 따로 있었는데 이를 신라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보고가 관할하는 적산법화원이라는 곳을 비롯해가지고 신라 사람들의 절들도 많았는데 이를 신라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산동성을 포함한 중국의 이 동쪽 해안 일대가 장보고의 세력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고승 앤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앤린이라는 분도 산동성 일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적산 법화원에 들러서 장보고 세력들의 도움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무렵에 중국에서는 회창의 패불이라고 불리는, 앞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유명한 불교 탄압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앤린은 장보고의 배를 빌어 타고 일본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루트를 따라 가지고 장보고의 청해진은 일본과도 무역을 했어요. 당나라에 보낸 사신을 견당매물사라 하고 일본에 보낸 사신을 회역사라고 하는데, 이는 물론 신라 국가의 사신이 아니라 장보고 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장보고 개인의 사신들이었습니다. 이 회역사라든가 견당매물사를 통해서 장보고는 동아시아의 이 무역 상각 루트를 완전히 지배하는데요. 이렇게 호쾌했던 장보고가 그러나 별로 행복하지는 못하게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당시 신라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귀족들 사이에 왕권 다툼에 휘말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대사에서도 이런 경우를 좀 종종 보지요.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서 그 분야의 최고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었다가 그만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보고도 당시 자신의 보호를 받으려고 왔던 신라 왕족 김우징이라는 사람을 보호해 주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신라 왕실에다가 보복하는 걸 도와줘요. 그러면서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 김우징이 신라의 왕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김우징의 아들이 문성왕이라는